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에서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제목 살펴보시면요,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이 두 파트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이 성립되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새롭게 성립된 조선이 어떤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갔는지.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 도입부에 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의 지지를 받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자, 이게 첫 번째 파트인 조선의 성립과 관련된 한 문장 정리겠죠. 자, 다음으로 건국 이후 조선은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성문법전의 바탕을 둔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자, 이게 두 번째 파트인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한 한 문장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세 단어를 꼽아보면요. 자, 조선의 성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신진사대부, 그 다음에 신흥무인 세력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건국 이후 조선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완성물로 경국대전이라는 걸 반포하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는 성문법전이에요. 즉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법전이라는 뜻인데요. 자, 요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국사에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본법이 완성됐던 적이 없습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교 정치 이념을 실현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기본적인 법률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에는 결국에는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성문, 즉 문자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조선 같은 경우는 통치체제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다원적인 측면들이 있으면 이걸 법률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계를 잡고 정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체계성을 조선시대에는 갖추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전 시대와는 또 구분되는 특징이 되겠죠. 자, 요렇게 지목한 것들, 우리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 그 다음에 경국대전,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수업 내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선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고려 말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왜냐하면 고려 말엔 고려뿐만이 아니라 주변 정세, 중국과 일본의 정세도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갔거든요. 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중국입니다. 중국 있죠? 자, 14세기 중엽 중국에서는 원이 쇠퇴하며 한족 반란군인 홍건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홍건적을 이끌던 주원장이 결국엔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원을 만리장성 밖으로 몰아내는 한편 새로운 나라인 명을 건국했습니다. 즉,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요걸 보통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과 명이 교체되는 시기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14세기 중엽 내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고려 말의 정세, 요 연표 왼쪽에 있죠? 이 연표를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명이 건국된 게 바로 1368년인데요. 자, 보시면요, 고려 말에 개혁을 이끌었던 공민왕의 제2기간이 1451년부터 1374년까지입니다. 즉 한창 원명교체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던 거죠. 요 틈을 노리고 공민왕 같은 경우는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나오지만 1368년에 명을 건국하는 시점에 주원장 같은 경우는 원을 만리장성 밖으로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만리장성 밖으로 몰아져간 이제 이 원이 아예 세력을 잃고 쇠퇴한다기보단 만리장성 밖으로 쫓겨난 채 명과 대립하는 구도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 2에. 명은 이 명 건국 시점에 원을 만리장성 밖으로 쫓아내는데 성공해요. 자, 그런데 그 만리장성 밖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이 원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북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북원하고 20여 년간 상당히 계속해서 다툼을 벌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368년 이후에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68년 이후에도 대략 한 20여 년 동안은 고려 입장에선
명에 어떻게 보면 친선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아니면 북원과 친선관계를 계속 맺어야 하는지 이게 되게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의 개혁도 상당히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민왕이 결국엔 피살돼서 사라지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공민왕에게 어떻게 보면 탄압을 받았던 권문세족들이 힘을 키우면서 북원에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해가지고 권력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 사후에 고려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또 명도 북원을 제압하려고 보니까 뒤에 있는 고려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 고려에 상당히 압박을 가해오면서 고려가 외교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조선이 개국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본 상황도 보셔야 돼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막부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지방에 있던 힘 있는 세력들이 해외로 어떻게 보면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이게 외구예요. 그러니까 외구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제대로 무장도 갖추고 있지 않은 해적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14세기 중엽에 있었던 외구 해적들은, 일본 해적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고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을 갖춘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 세력들이 고려라든지 한반도라든지 아니면 명의 동남 해안 지역을 침략해가지고 약탈을 하는, 또는 아예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게 외구라는 현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19세기 중엽에 그러니까 중국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변화 때문에도 고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곤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곤란을 그 당시 고려의 곤란을 내우외환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우외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명사기는 하죠. 내우라는 건 국내 안에서 상당히 많은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고요. 외환이라는 건 동시에 바깥에서 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다양한 외세 침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4세기 중엽의 고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외환은 아까 정리를 했죠, 방금. 외구 침략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홍건적 침략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홍건적이 결국에는 한족 반란군이었고 원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홍건적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주원장이고, 근데 주원장이 이 홍건적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다 통솔했다기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당시 한족 반란군들을 홍건적이라고 통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홍건적 중에서는 원의 제압에 밀려가지고 고려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고려를 침략하면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즉 외환은 중국의 홍건적과 일본의 외구를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외부의 환란이 많고 외세의 침략이 많으면 안이라도 안정적이어야, 국내라도 안정적이어야 이걸 잘 막아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왜냐?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이권을 확보하고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들이 농장을 확대하면서 백성을 수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자, 이 농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사전이라는 건 사적인 토지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 개인 사유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권문세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바탕으로 넓혀놓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문세족들도 문무관료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직역에 대한 대가로서 전시과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 전시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 수조권이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문세족들이 거기서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사실상 원래 주인한테 뺏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뺏은 땅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자기 영토를 넓혀가는 거겠죠. 자기 토지를. 자, 그런 게 워낙에 넓다 보니까 군현을 단위로 농장이 구분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지역 자체가 한 사람의 토지인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여기 나오는 농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권문세족이라든지 아니면 권문세족들이 지원해주는 불교사원이 농장을 확대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국가의 통제를 사실상 이 땅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만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농민들도 사실상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문세족들이 사실상 이 땅을 자기 사유지로 만들었으니까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 땅에서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땅에 대해서 무언가 권리를 도무지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상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권문세족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전히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엄청나게 심각해지면서 이 당시 내후 외환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거에 대한 공민왕 때의 대응이 뭐였냐? 전민 변정 도감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권문세족의 반발에 의해서 실패하고 그걸 주도하던 신돈도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공민왕 같은 경우도 개혁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욕이 꺾이면서 향락에 빠져 있다가 죽고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민왕 개혁의 실패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아직 이 공민왕 때까지만 해도 권문세족의 힘이 상당히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권문세족의 힘이 강력할 수 있었던 건 원명교체기에 아직 원이라는 세력이 또 여전히 실제 힘으로서 존재했기 때문인 거겠죠. 자, 그럼 이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한 게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오죠. 뭐냐?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공민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원해줄, 자기 개혁을 지지해줄 새로운 세력들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 때 그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과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등용된 인재들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들입니다. 이들이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공민왕의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중앙정계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의 경향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당시 고려 사회가 가지고 있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권력이 사적으로 활용된다는, 권문세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넓혀가는 데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국가 공권력을 어떻게 보면 재정비하는 데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의 또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홍건정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무인 세력들이 또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혜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수업의 주인공 중 하나인 바로 이성계 같은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문세족들이 이런 외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민왕 시기부터 점점 등장했던 신흥무인들이 상당히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가 이끄는 군대를 장악함으로써 하나의 또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요 둘이 결국에는 손을 잡고 고려를 개혁해 나가는 게 결국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요. 크게 보면 두 단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보시면요. 1368년에 세워진 명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원과 대적하는 과정에서 고려에 상당히 큰 압박을 가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압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령 이북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야겠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1387년에 명이 천령위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고려에 통보를 합니다. 근데 이 천령위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쌍성총관부를 공민왕 때 회복했었죠. 그 회복한 땅이 바로 천령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었던 땅을 회복했는데 명이 자기들이 원을 대신하는 새로운 왕조니까 옛 원의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주장해버린 거죠. 그게 바로 천령위 요구인데요. 이 요구에 당연히 고려 측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요동정벌을 추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을 정벌하는 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흥무인 세력 간에 알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 요동정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최영 같은 경우는 이걸 밀어붙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영이 훨씬 더 상급자였기 때문에 최영의 결정에 따라서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성계가 결국에는 요동정벌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이성계가 압록강 하류 위하도라는 곳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겠죠. 이걸 위하도 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388년에 있는 일이고요. 이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가 최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완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정치적인 또 배경은 뭐냐? 바로 이성계가 신진사대부들과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떠오르는 명을 추종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최영의 요동정벌에 상당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 워낙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대외 원정이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엔 이 신진사대부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성계랑 손을 잡고 권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바로 위화도 회군인 거죠. 자, 이렇게 권력을 드디어 신진사대부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권력을 장악한 후에 특히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향했던 정치 개혁을 결국에는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진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전법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토지 제도입니다. 전시과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토지 제도인데요. 이 과전법의 핵심은 뭐냐? 앞서 잠깐 지적했던 권문세족이 농장을 확대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권문세족들이 농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건 전시과 제도라는 바탕이 있었기 때문인 거겠죠. 이 전시과 제도를 통해서 조사해 놓은 토지, 토지와 관련된 내용들 있죠. 이걸 모아가지고 싹 불태우고 새로 토지 조사를 한 다음에 새롭게 수조권을 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그게 바로 과전법이죠. 즉, 누누이 쌓여가지고 권문세족들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던 다양한 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에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전법이고요. 이 과전법을 통해서 그럼 이제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수조권을 획득을 했겠죠. 즉, 신진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조권은 워낙에 권문세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차지를 하다 보니까 한 땅의 수조권을 여러 명이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권력자, B라는 권력자, C라는 권력자가 가라는 지역에 전부 다 수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정비가 되면서 한 땅에는 이제 하나의 관료만 수조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정비를 제대로 했으니까, 과전법으로. 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삶도 좀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전법을 시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내부의 지향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전법 시행 과정에서 이게 워낙에 그 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고려의 토지제도를 완전히 뒤엎는 거잖아요. 근본적이고 상당히 혁명적인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 과전법을 시행하는 걸 두고 아예 신진사대부 내에서 이건 너무 과하다. 기존의 제도는 두되 그 제도의 문제점들만 고치면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 이번에 아예 근본적으로 틀을 뒤집어 엎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후자가 좀 더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이 과전법을 시행한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 내부에서 현실 인식 및 개혁 방향의 차이로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분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온건개혁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시과 제도와 고려 왕조를 유지한 채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세력이 있고요.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는 새로운 토지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아예 이 고려는 틀이 이제 글러먹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틀로서 새로운 왕조를 건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 급진개혁파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급진개혁파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던 정도전과 조준 등이 이성계와 손을 잡고 결국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엔 이 이성계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온건개혁파라든지 아니면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세력들을 제압하고 결국엔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파트인 조선의 성립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성립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고려 말에 겪고 있던 내후 외환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들어선 새로운 왕조다 보니까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들을 제시해 놓은 새로운 세력들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었던 겁니다. 이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특히 고려라는 틀로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 그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 세력들이 당시 실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성계라는 신흥무인과 손을 잡고 나라를 세운 게 바로 조선의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신진사대부들 중에서도 급진 개혁파가 틀을 갖추고 전망을 제시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 전망이라는 건 뭐였냐면 바로 민본 사상과 덕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내세웠던 명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본이라는 건 백성이 근본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백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먹고 살 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욕심내지 않고 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 너그러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그럼 이런 명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배경은 무엇이냐? 그 당시 신진사대부들이 수용했던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게 그 당시 조선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태조 때 이미 정도전이, 아까 얘기했던 급진개혁파의 주요 인물인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이라는 개인이 편찬한 거긴 하지만 종합적인 통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조선의 기본적인 틀을 어느 정도 정비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전 같은 경우는 진짜 어찌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설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이 주장했던 통치 방식은 뭐냐? 임금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재상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에 반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태조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이죠. 자, 이 이방원이 결국에는 정도전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왕자의 난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왕자의 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왕자가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정도전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형제들을 몰아내면서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임금이 됩니다. 그게 바로 태종이죠. 3대 태종이 바로 이방원인데요. 이 이방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 바로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이 육조 직계제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의정부 서사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과 그 다음에 의정부와 최고 정무기관으로 재상들 내에서 합의를 보는 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육조,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한 이 부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의 구분인데요.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누구한테? 왕한테 보고를 한다는 뜻입니다. 직계라는 뜻 자체가 보고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보고를 받은 왕이 아예 바로 육조에 명령을 내리는 체계이겠죠. 최고 정부기관으로서 재상들이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그 협의를 어떻게 보면 건너뛰고 왕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통치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조 직계제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태종처럼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임금일 때 이 육조직계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의정부 서사제가 시행이 됩니다. 뭐냐? 이 최고 정무기관, 즉 최고 어떻게 보면 합의기관이 의정부를 거쳐서 왕이 결정을 하는 형태인 거죠. 자, 이것도 왕이 권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왕도 결국에는 모든 권력, 그러니까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왕이 합니다. 육조 직계제든 의정부 서사제든. 자, 그런데 그걸 의정부가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의 차이가 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거치지 않는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는 왕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파악하는 게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면 부담도 좀 클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의정부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왕권을 계속해서 강화해야겠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임금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힘이 좀 빠지고 나서는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종을 이은 세종 같은 경우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를 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최종적인 권력은 결국에는 왕이 하는 거예요, 결정은. 자, 그런데 의정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왕권과 의정부를 비롯한 신하들의 권력, 이 조화를 이루는 측면들이 의정부 서사제에는 좀 드러나겠죠. 자, 그리고 집현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유교정치 실현을 위해서 힘을 상당히 썼던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민본 사상과 덕치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했잖아요. 그 민본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훈민정음의 창제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자 했던 거니까. 자,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선의 다양한 통치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이 통치체제가 완전히 하나의 틀을 갖추는 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세종 이후에도 문종과 단종, 세조를 거치면서 상당히 큰 혼란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세조 때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세조의 의도에 따라서 육조 직계제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통치체제가 상당히 초반에는 흔들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조 때부터 아예 마음을 먹고 법전을 제대로 정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조 때 시작되었던 이 법전의 정비가 9대 임금인 성종 때에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법전이 뭐냐? 바로 경국대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임금이 바로 성종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이룰 성자를 따서 묘호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경국대전의 완성과 반포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신하들이 이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으로 성종이라는 묘호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만큼 이 경국대전이 중요하고요. 경국대전이 결국 성문법전의 바탕이 되고 조선 통치의 모든 핵심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조선이 상당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중앙과 지방에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시면요. 자, 조선은 중앙집권 체제를 일단 지향을 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통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치 체제는 합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일단 운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의정부와 육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통치 구조가 결정이 된다는 거.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자, 기본적으로는 경국대전은 의정부 서사제에 좀 바탕을 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성종 이후에는 의정부 서사제적인 모습이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이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들이 아무래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이들을 견제할 기구를 마련을 해둡니다. 그게 뭐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별도의 기구들이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3사라고 불러요. 왜냐? 이들의 하는 역할들이 좀 비슷했거든요. 정사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정치 운영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위, 관리들이 부정부패하는지 이걸 감찰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이 3사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속해 있는 정승들이라든지 아니면 육조를 이끌었던 판서들보다는 급이 좀 낮은 인물들이긴 했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조선에선 여겨졌습니다. 자, 그만큼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졌다라는 거겠죠. 이거 근데 생각해보면 고려시대에도 이런 기본적인 틀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에 비해서 조선 같은 경우는 훨씬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죠. 잘 생각을 해보면 제추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의 특정 관리들과 중추원의 특정 관리들이 사실상 재상으로서 모든 전국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근데 별도의 기관으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요 3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관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조선시대에는 훨씬 체계화됐다는 게 조선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과거제도도 보시면요. 과거제도도 좀 더 정비가 잘 돼서요.
문관을 뽑는 문과 뿐만이 아니라 무관을 뽑는 또 무과도 이제 정기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요 무과는 고려시대는 또 없었죠. 고려시대하고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천거라든지 추천제죠, 음서 같은 제도도 조선에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대상과 범위가 크게 줄어서 사실상 이 천거랑 음서로 관직을 차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높은 자리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거나 음서로 들어오더라도 과거를 따로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요. 그게 조선시대의 특징이라는 거, 과거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지방행정 조직의 변화가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 어디에 비해서? 고려에 비해서. 지방행정 조직은요, 전국을 일단 8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이란 걸 두는데요. 이 부목 군현은 규모에 따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각 지역이 시나 군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성남시가 있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는 이제 군으로 불리는 지역들이 있죠. 이게 규모의 차이를 두기 위한 구분인데요. 그 구분을 4등급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고려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고려에 비해서 그 격차가 그리 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목 9년이, 자, 그 각각의 부목 9년에 전부 다 뭘 파견했다?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수행정구역도 존재하지 않아요. 별도의 차별을 받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것도 고려에 비해서 훨씬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지역에 어떻게 보면 토착 세력이었던 향리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임명한 관료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제도가 완전히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보내는 지방관인 도단위에서는 관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목군현 단위에서는 이제 수령이 있는데요. 이들의 권위가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업무를 이들이 다 담당하게 되고요. 그 이전에 사실상 지역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향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는 건 수령이잖아요. 이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의 지위로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비해서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상당히 강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네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각 지방에 또 사족이라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지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향촌사회에서 지배층이었던 향리집과는 좀 구분이 돼요. 뭐냐면 고려 말에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되게 많이 시행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과거제 어떻게 보면 시행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들이 있겠죠. 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친족 관계에 있었던 세력들이 지역에서 서서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과거를 통해서 향리들이 과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앙의 관료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민왕 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향리로 진출한 세력들이 자기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근거지를 아예 잃지 않고 그 지역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향리들과는 또 구분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 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했던 세력들이, 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냐? 고려 말에 상당히 전쟁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사실상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입장에선 그 지역에 있는 그 군공을 세운 사람들의 대우를 되게 잘 해주겠죠. 뭐 이름뿐이기는 하지만 관직도 주고 그래요. 그런 세력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과거제를 통해서 진출한 신진 관료들의 이제 친족들하고 하나의 새로운 세력들이 지역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의 원래 지역에 쭉 머무르고만 있는 향리들하고 자기를 구분하는 의식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구분해서 사족이라고 부릅니다. 요 사족들이 지방에서 조선시대 초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족들 중에 신진사대부인 경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보면 친족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조선 이후에 그들 중에 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중앙으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족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지방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요. 요 사족들이 이제 향리는 떨궈져 나간 거죠. 요 사족들이 향촌의 자치 조직인 유향소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이 유희양소는 근데 수령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수령을 보좌하고 백성을 교화하고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 시대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령을 어떻게 보면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족 계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새로운 지방의 역학관계가 또 펼쳐진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에 이제 사료로 보는 역사의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으니까 이 경국대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의 성립과 통치체제의 정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진짜 아쉬운 건 이 국가기틀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정부 서사제나 육조직계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 정도만 좀 정리를 했었는데요. 요 아쉬움은 좀 뒤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통치체제가 정비되는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 있었죠.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통치체제가 그 이전의 통치체제와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고려에 비해서 훨씬 체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도 상당히 강해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시면 이 사족이라는 세력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이 사족을 중심으로 한, 사족의 후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정치 운영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요. 차이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이전에 있었던 고려에 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